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이제 네. 바닥을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시장 반등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외국인이 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뭐 그거는 저는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확실히 사람의 심리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이거 딱 거의 한 달 그 7월 초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때 코스피 8천 깨졌을 때 네. 시장 분위기가 엄청 험악했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7천 올라오니까 시장 분위기가 다시 또 좋아지는 거 보면 확실히 주가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그 연초이로 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뭐 150조 원대 순매도인데 그 확실히 7월 달부터 매도 강도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8월부터는 오히려 순매수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로벌 뭐 반도체에 대한 뭐 디레버리징이 거의 청산이 완료가 됐다라던가 또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이전보다 더 싸졌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둘러싼 고유의 그 수급상의 꼬임 현상들 만든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던가 여기에 대한 뭐 충격파들이 적어지니까 이제는 한국 증시 변동성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차트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이거 오른쪽 보시면 외국인 20일 누적 순매수 추이인데 네. 이게 그 25년부터입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은 뭐 25년도 때는 그냥 뭐 뚜렷한 매매 패턴이 없다가 그렇죠. 올해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매도했죠. 특히나 이제 5월달 이후로는 거의 아래로 수직 하락할 정도로 매도했는데 지금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 속도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20일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데 지금 이 절대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6월 말을 기점으로 이들도 한국 증시 매도하는 것들은 자제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8월 달부터는 한국 증시를 더 사고 있는 이런 좀 그 분위기로 전환이 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가 코스피가 뭐 저는 7천 넘어서 8천 그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연고점 9천까지는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요. 그 돌파할 때 그 주역이 개인도 있겠 개인의 뭐 막대한 수급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에게 그 키가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최근에 100조 원대가 깨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100조 원이라는 이 숫자가 뭔가 임계치 같고 그렇죠. 이게 지금 어쨌든 개인들이 사가지고 예탁금이 감소한 것도 있는데 이거를 달리 해석해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신규 실탄이 별로 없으시구나. 예, 탄약 장전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탄약만으로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전보다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고 개인들을 그럴수록 뭐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팔 거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개인들의 그 실탄 보급이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을 그 요인을 이제 외국인들이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급은 당분간 좀 약할 수 있지만 수급의 네.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외국인의 수급은 항상 환율과 연동되는 것 네. 같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원화가 좀 강세로 가다가 약간 플랫하게 좀 횡보하는 것 같은데 또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환율이 1,400 지금 1,41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또 1,300원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1,300원대 전망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환율 레벨이 네. 사실상에 그냥 올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의 뭐 바닥권 정도, 정확히 바닥이라고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바닥권 정도에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위로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많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5월달, 6월달처럼 막 1,500원대 이상으로 계속 쭉쭉 뚫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환율 전체적인 상방 압력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450원대 내외 이게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약간 평균 환율 정도로 보고 있고 1,500원대 이상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서학기미 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가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7월 달에 조정을 굉장히 세게 받을 때 미국 증시는 솔직히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반도체 빼고는 거의 안 무너졌잖아요. 맞습니다. S&P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신고가 경신하고 미국 증시에 대한 뭐 투자 안정성 여기를 다시 한번 체감하면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돈들도 있을 거고 또 이것도 있죠.
엔화가 지금 여기서 더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강세를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일본도 지금 엔화 약세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고민하다 보다 보니까 베센트랑 함께 이제 개입도 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도 할 거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원화랑 엔화랑 연동이 되고 있었던 그 상관고리를 결합을 해보면은 엔화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강세를 보인다. 그 원화도 강세를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강세폭 자체는 좀 제한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해외 투자 이것들도 아직 그 본격적인 환전도 아직 덜 된 측면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레벨에서 1410원대에서는 우리가 방향을 레인지를 잡을 때 아래로 레인지를 넓히기보다는 위로 레인지를 넓히는 게 좋다. 그러면 1450원대 이 레벨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외국인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환율 레벨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1,500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야 이거 우리가 원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환에서 더 터지겠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5월달, 6월달에 거의 매달 40조씩 판 측면도 일부 있었는데 이제 환율이 특정 레인지에서 이제 갇혀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네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는 환 보고서는 팔진 않을 거고 오히려 이 레벨에서는 환율보다는 밸류에이션이나 뭐 실적 혹은 우리나라 뭐 구의 뭐 수급 이슈 풀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더 순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환차 이익이 굳이 아니어도 네. 국내 이익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조금 수급은 우호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국내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 시장에 실망을 했던 이유는 네. 하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도 변동성이 아주 완화됐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장중에도 굉장히 좀 등락폭이 네. 크고 그럼 앞으로는 변동성이 이제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변동성은 좀 어쩔 수 없는 상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까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변동성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그 장중에 있는 변동성들은 여전히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처럼 막 이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V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드라마틱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한때 이게 90포인트를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50포인트대로 내려왔으니까 거의 고점에서 40% 정도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들을 결합한 데이터가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게 우리 투자자들도 이 변동성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랑 지난 8월 달 보면은 코스피에서도 사이드카 여러 번 걸렸고 네, 그렇죠. 이랬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저도 이제 텔레그램이나 주식 커뮤니티 민심들 막 확인하고 다니는데 네. 7월 달마다도 사이드카 발동됐을 때 막 그 베스트 댓글에 올라오는 것들 막 그 추천 많이 달린 댓글들 이거 보면은 야 이게 무슨 주식시장이야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 도박판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사이드카 발동이 돼도 다들 반응이 무덤덤합니다. 네, 익숙해지신 거죠? 익숙해졌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도 요즘 데이터를 좀 만져보고 있는데 아마 시장 자주 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시작하자마자 대략 9시 반 정도까지는 시세가 네. 조금 요동을 치다가 네네. 그 이후에 방향이 잡히면은 거기서 잘 안 벗겨납니다. 안 벗어납니다. 예전에는 막 점심 먹고 오면은 급락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사무실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급등하고 이게 되게 많았었는데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그 장중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것도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번에 그 원치 않았지만 이 폭락장을 통해서 일정 부분 뭐 수질 개선 정화 작업 이것도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전보다 이것도 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만들어내는 수급 꼬임도 덜해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잊혀져가는 상품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네네. 이거 한번 보시면은 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정방향이랑 그다음에 인버스 합산 그 거래대금 비중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네네. 이게 한때 거의 사실상 이상했었죠.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40%를 넘게 차지했는데 지금 5%대 미만으로 내려왔고 네. 특히나 회전율도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단일 종목 그 정방향 레버리지 회전율이 원래 한때 100%대 넘었다가 이게 지금 10%대로 내려왔고 오른쪽에 이거 더 드라마틱한 거 인버스 회전율 2000%가 넘었었는데 네네. 이것도 지금 100%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증폭시켰던 거 그 장치들이 지금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서 이탈이 되고 있다. 빠져나가고 있다. 해체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뭐 7월 달에 겪었을 때 보시면은 미국이랑 뭐 일본 증시 멀쩡한데 우리나라면 유독 많이 빠진 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빠지면서도 이거 대체 왜 빠지는지 몰랐던 그 실체 없는 두려움들, 실체 없는 불확실성들 그러한 것들의 주범이 저는 이
그 레버리지였던 것 같은데 이것들도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사실상의 그 자체적인 수정 작업, 정화 작업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반등을 할 때도 이전처럼 막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이 맞을까? 반등의 연속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은 이전보다는 저는 덜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뭐 아예 없어진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고 어찌 보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많이 좀 적응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변동성을 너무 크게 염려하지는 말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좀 있죠.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거. 네. 도파민 솔직히 네네. 그 시쳇말로 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라갈 때 막 전자닉스 주가 막 10%씩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역도파민이 종종 걸렸잖아요. 빠질 때도 막 10에서 20%씩 빠지고 그렇죠. 이랬으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도파민이 줄어들었던 거에 아쉬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앞으로 반등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이전보다는 건전한 반등을 할 거다. 여기에 더 우리가 무게 중심을 두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기판에서 투자판으로 이제 바뀌는 중이다. 네, 딱 좋은 편, 딱 정확한 편입니다. 투기판에서 투자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하는 거는 반도체고 외국인의 네. 수급은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건데, 그럼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올 거라고 보시는 근거는 네. 결국은 뭐 실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적도 있고 일단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변동성이 줄어들었던 거.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 헤지 펀드 같이 약간 단기 수익을 추구하고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 변동성들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그날 샀다 그냥 당일 포지션 오버나잇 안 하고 약간 하루씩 단타를 치고 샀는데 기본적으로 헤지 펀드들보다는 그냥 롱온리 펀드들이나 자산 배분 펀드들, EMP 펀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 일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변동성 관리예요. 근데 뭐 하루에 뭐 지수가 뭐 마이너스 5 갔다 플러스 8 가고 이런 식의 폭등락 장세가 반복이 되는 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 수익률이 뭐 월간으로 어떻든 간에 이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였습니다. 근데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를 저는 사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실적도 마찬가지고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보시면은 네. 이거 아래쪽 그림이 이제 코스피 선행 PER인데 이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시장이 거의 7천 부근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아직도 6배 미만이에요. 여전히 그 역사적인 뭐 그 위기 수준들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죠. 이 레벨에서는 지금 다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들어갈 만하고 또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던 거는 나 이 밸류에이션 못 믿겠다. 이거는 어차피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선행 PER 밸류에이션인데 만약에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가 잘못됐으면 이 밸류에이션 진짜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7월 달에 나왔던 게 메모리 사이클 피크아웃과 AI 투자 축소 우려, 뭐 AI 뭐 수요 과장 우려 이런 식으로 막 실적에 대해서 불투명성을 부여하는 요인들이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분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또 이번 주까지 있었던 뭐 코어웨이브 실적이나 이런 AI 인프라 실적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수요의 가시성, 실적의 신뢰성들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저는 이제 믿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러한 판단하에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 실적과 함께 더불어서 저는 이게 최근에 외국의 순매수의 배경 중 하나이고 앞으로도 저는 그 작업들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워드 PER적으로는 굉장히 낮고 그 네. 부분들은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감이에요. 저 낮은 PER의 상당 부분은 어쨌든 반도체가 좀 네,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러니까 반도체의 이익 변동성이 크다, 크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이제 실적 면에서 반도체가 압도적이지만 네. 다른 섹터들에 대한 실적도 좀 네. 개선이 되는 구간인가요? 아니면 다른 섹터들은 조금 플랫한데 이제 반도체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올해 시장을 끌고 왔던 거는 사실 반도체 이익인데 지금 다른 섹터들도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 이익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어떤 거냐? 그 지난주까지 데이터 기준인데 7월 달 이후로 각 섹터들의 업종별 이익 증가율이랑 이익 변화율이랑 그다음에 주가 그 하락률을 차감해서 괴리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 괴리가 이제 많이 벌어질수록 이익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진 것들 그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그 철강을 비롯한 몇 개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익에 비해 주가가 많이 빠진 업종들이죠. 음. 예. 이들 중 일부에는 이익보다 이제 주가가 더 빠져서 왼쪽 군에 있는 애들 업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 컨셉 변화 여기 왼쪽 이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 보여드리면은 빨간색 선이 이제 마이너스이고 빨간색 글씨는 마이너스이고 검은색은 플러스입니다. 네네. 그럼 지금 보면은 12월 달 이후로 그 7월 이후로 향후 12개월 동안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 변화가 플러스인 기업들이 바이오랑 디스플레이 빼고는 전부 다예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았죠. 그 이번에 2분기 실적신 때 보면은 전력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IT 하드웨어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다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때는 실적은 못 믿겠고 지금 이 폭락하는 와중에 내일은 또 폭락할까? 언제 폭락할까? 이 공포에만 우리가 많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존재감이 희미해졌는데 저는 이 존재감들이 지금 다시 본인의 색깔들을 발휘하고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 이것들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나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는 충분히 더 사볼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